하루에 10억 잃었던 것 같아요. 10억이요? 네.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로스였어요. 내가 저 나라에 가면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미친놈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리그의 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 돈이 딱 좋거든요. 글로벌 멀티 에셋 전략을 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안 살아요. 한국 주식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전날 무슨 일이 있었지 쭉 한번 요약 한번 해보고 3시 반 되면은 장 끝나니까 돈을 벌면 기쁘다고 나가서 술 먹고 돈을 잃으면 짜증나서 나가서 술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만 쫓는 직업이야 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탄산처럼 영감이 터지는 채널 킵스파크 채널입니다. 저는 호스트 꾸피디고요.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우리 깡무님이 안 오셨는데 네, 제가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저희가 여태까지 10개의 에피소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11번째부터는 명함 스토리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킵스파크 팟캐스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분도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생소한 그런 커리어를 좀 갖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 한국에 있는 모 사모펀드에서 근무 중이신 펀드 매니저님, 양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는 강남에 있는 사모펀드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제 과거에는 여의도 증권사에서 트레이더로 또 일을 했었고 또 그전에는 뭐 더 큰 기관에서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매니저로 일을 했었습니다.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그 돈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양 매니저님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사모펀드 펀드 매니저로서 일하고 계신데 네네. 그 여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저는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융수학 이 파트를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국내에도 그런 학과들이 있지만 뭐 기왕이면 영국에 가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왜냐하면 또 영국이 그 금융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기도 하고 네. 네, 역사가 있으니까 학사, 석사까지 네, 다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수학과를 나왔는데 금융을 한국말로 하자면 복수 전공을 네. 한 거고요. 뭐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목표는 사실 없었어요. 네. 영국에서 취직하면 너무 좋았죠. 음. 그런데 이제 한국인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그 군대 음. 그 이제 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또 이렇게 잘 보니까 그 금융공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 네. 대체복무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 내가 좀 군대를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3년짜리 그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연구소에서 3년 동안 금융공학 뭐 연구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종 일을 해요. 회사에 있는 모든 뭐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융공학 베이스의 어린 나이에 실무를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네. 네, 그런 시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수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저는 그 대학을 다니면서 그 매크로 트레이딩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매크로 트레이딩. 네. 매크로 트레이딩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네. 뭐 하나의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굉장히 마이크로 경제에 가깝고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 매크로 경제는 그 국가 전체의 주식 뭐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 네. 뭐 미국으로 따지면 S&P 500, 500. 네 이렇게 또 혹은 환율, 금리, 또 뭐 금 가격, 네, 원유 가격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좀 된 계기가 그 이제 조지 소로스 네. 그런
사람들의 일화를 보면서 그 굉장히 나 저거 하고 싶다. 그 또 영국인 출신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사례라든지 네. 또 한국에 IMF가 오게 된 게 네. 뭐 금융의 이런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그 아시아 FX 네. 커런시들을 공격을 해서 왜냐면 취약한 국가들을 공격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저거 하고 싶다. 너무 멋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대학 다닐 때. 그러면 애초에 영국으로 가셨을 때 네. 수학과를 생각을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 금융 쪽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신 거예요? 금융 쪽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갔습니다. 네, 제가 금융만 공부를 하자니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수학인데 네. 이 수학을 버리고 금융만 하면 저에게 강점이 좀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또 영국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대체 복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보통 외국 유학으로 학사, 석사를 밟으시는 분들은 네. 그 학석사를 다 끝내고 나서 가잖아요. 네. 대체 복무. 그럼 좀 늦게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시간을 영국에서 보내셨을 텐데 네. 축구도 되게 좋아하시고 실제로 축구도 많이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은. 제가 축구라는 거는 제가 4살 땐가 그때부터 공을 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네. 부모님 말씀이. 그냥, 네. 그냥 축구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가장 페이보릿 스포츠가 축구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태어났을 때 축구랑 같이 태어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동네에 포항 스틸러스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포항 스틸러스라는 팀은 그냥 태어날 때 저는 그 팀의 팬이고 그 팀에서 어릴 때는 뛰는 것이 꿈이었죠. 그 뭐 그러잖아요. 어릴 때 너 장래희망 뭐야 그러면 저는 소방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는 무조건 포항 스틸러스에서 축구 선수 해보는 거. 그게 하나의 꿈이었는데 그 저희 아버지의 이제 방향성은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좀 더 쉽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마음 한켠에 축구를 묻고 같이 이제 살아왔는데 네. 이제 대학을 가면서 영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물론 공부가 1번이에요. 네. 2번은 축구였어요. 내가 저 나라에 가면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미친놈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영국에 가서 축구를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축구를 이제 열심히 하는 정도가 좀 지나쳤던 거죠. 이게 그냥 이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네. 그 정도를 넘어선 거죠. 넘어서서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막 좀 활발해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네. 그 유튜버라는 직업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좀 있었는데 네. 막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는지 훈련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 공부 잘해. 뭐 아니면 뭐 너 참 뭐 매니저로서 돈을 잘 벌어. 그런 칭찬보다 네. 너 축구 잘해. 이게 그 김종국 형님처럼 네. 그런 느낌이에요. 축구라는 게. 그래서 영국에서 어쩌어찌 하다 보니까 하브리그의 팀에 네, 그 라드클리프 버로우라고 네. 아마 지금은 9부 리그인가 8부 리그인가 아하. 같이 훈련도 하고 네. 뭐 연습 경기도 많이 뛸 수 있고 네. 그런 기회를 얻었죠. 네. 좀 활동을 하다가 그 실제로 그러면 입사 같이 된 거예요? 거기 팀에 합류를 했다는 게. 팀에 합류를 했지만 네. 뭐 정식적으로 선수를 등록을 해서 네. 정식적인 리그를 나갈 수는 없었고 그 팀에서 같이 소속이 돼서 같이 네. 훈련하고 네. 연습 경기 있으면 연습 경기 다니고 네. 예를 들면 다른 팀에서 뭐 스카웃이나 뭐 아니면 트라이얼 같은 걸 본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좀 보내서 가서 뭐 운동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뭐 기회는 있었어요. 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네. 그렇지만 뭐 그게 제가 영국에 간 첫 번째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쯤에서 그 정도로만 걸쳐놓고. 네. 어허. 엄청 잘하셨나 보네요. 잘 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좀 승부욕이 있어요. 지기 싫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저 빼고는 다 뭐 백인, 흑인, 덩치 엄청 큰 그런 친구들. 피지컬 엄청 좋고. 네. 근데 그 틈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축구 자체를 잘한다기보단 그러니까 공을 잘 다룬다기보다는 그 축구장에서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전략을 굉장히 잘 짜셨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나의 취미잖아요. 네, 좀 치열하게 취미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지금 커리어랑 조금 연결지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그 팀에 있으면서 되게 생각보다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네네. 근데 그 거기에 있는 팀은 영국인이 많이 있지 않고 네. 뭐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내가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랑도 친해질 수 있고 그런 뭐 낯가림 같은 게 아예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로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제일 못하는 선수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나의 쓰임새를 찾아가니까 네. 감독이 나를 기용시켜 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얻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때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게 그때 나이가 이제 24, 5 이맘때인데 남자 신체로서는 가장 전성기잖아요. 전성기죠, 그렇죠. 네, 그때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게 지금까지도 좀 남아 있어서 네. 그 체력으로 지금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네. 뭐 사모펀드가 어디 회사 샀대,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네. 되게 그걸 찾아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본론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네. 이게 어떤 거냐 이제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같은 거예요. 음. 한국에서는 사모펀드라고 부르는 거죠. 음. 원래 헤지펀드라는 말, 헤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어. 네. 근데 이 포지션을 내일 당장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내가 팔 수가 없어 시장에. 네네. 그랬을 때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포지션을 잠깐 상쇄시키는 거야. 그걸 헤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펀드는 내 포지션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막았다가 열었다가 네. 또 혹은 반대로 갔다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도구를 쓸 수 있는 펀드다라는 의미가 헤지 펀드의 원래 참 의미고 네.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도구만 이용을 해서 운용을 할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스페큘레이터라고 네. 이제 영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스페큘레이터. 네. 그래서 헤지 펀드의 목표는 뭐냐?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네.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드가 되자. 그게 목표예요. 그거는 이제 목표고 네.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 헤지 펀드 안에 다양한 종류의 헤지 펀드가 있어요. 네. 전략이 다양해요.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하나는 공매도를 하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의 성격이 비슷하니까. 근데 가격 차이가 벌어졌어. 네. 그럴 때 이 가격 차이가 언젠간 한쪽으로 수렴할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롱숏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크로 트레이더 저같이 매크로를 다뤄서 뭐 미국에 있는 채권을 사는데 뭐 유럽에 있는 채권을 팔아. 뭐 이런 거래를 한다든지. 요즘 가장 또 핫한 분야인데 그 기업의 거버넌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의 좀 효율화를 통해서 네. 지금 현재 기업에 이만큼 좋은 기업인데 네. 효율화가 안 돼서 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을 네. 사서 이것을 잘 효율화시켜서 음.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그걸 다시 시장에 팔고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전략도 있고요. 그 전략은 정말 많아요.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는 네. 그 중에서 좀 거버넌스와 그러니까 PEF, 프라이빗 에쿼티 그래서 에쿼티를 사서 회사의 주인이 되고 그 회사를 경영을 해서 뭐 배당으로 내가 돈을 갖고 오든 아니면 다시 그 회사를 시장에 팔아서 그 수익을 남기든 그렇게 하는 성과 보수 같은 네. 걸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시장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그 다른 류의 헤지펀드가 없느냐, 사모펀드가 없느냐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 비하면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 최근에 모 회사 그런 회사들 딱 이름 들으면 네. 기업 사냥꾼 뭐 이런 이제 타이틀이 붙잖아요. 그런 좀 있죠.
네. 그리고 좀 프라이빗하게 해서 돈 많은 사람들끼리 하는 이런 인식도 좀 네. 있는 것 같고 네. 그 이유가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네. 원래 이 사모펀드, 헤지펀드라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되게 많은데 네. 우리나라 국내 헤지펀드는 좀 기업의 그런 거버넌스를 활용한 지분 차원에서 사오는 네. 주식을 사오는 네. 그런 쪽으로 치중이 돼 있어서 네. 뭐 기업 사냥꾼이다 이런 프레임이 좀 있는 것 네.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양 매니저님은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고 계세요? 매크로 트레이딩 그쪽으로 가고 계세요? 네, 이제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네. 이제 매크로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도구가 매크로인 거예요. 그 또 전략은 저는 이제 렐러티브 밸류, 상대 가치 예시로 말씀드렸던 미국채는 사고, 네. 뭐 유럽에 있는 뭐 독일 국채는 팔고, 네. 뭐 그런 형태 이제 상대 가치, 뭐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은 팔고, 네. 또 유럽 주식은 사고, 네. 뭐 이런 형태 상대 가치적인 것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해서 통계적 차익 거래. 네, 그러니까 차익 거래라고 하면 차익 거래. 네. 네, 그 영어로는 아비트라지. 그 아비트리지는 사실 리스크 프리예요. 여야 해요. 리스크 프리를 우리는 아비트리지라고 불러요. 아비트리지. 예, 위험이 아예 없죠. 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예로 네. 제가 지금 은행에서 가서 돈을 빌리는데 네. 뭐 4%의 돈을 빌린다고 쳐요. 네. 근데 뭐 어떤 채권이 국고채가 5%짜리 나와서 그럴 일 없어요. 5%짜리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국고채는 만기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저한테 돈을 5%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4% 돈 빌렸잖아요. 네. 그 즉시 전 1%를 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아비트리지라고요. 리스크가 없죠. 네. 근데 이런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시장은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미 밸런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사실 아비트리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뭐 존재는 하지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찾을 수 없다. 네, 흔히 찾을 수 없다. 근데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네. 굉장히 닮아 있는 자산이 있어요. 네. 굉장히 닮아 있는 자산이 이렇게 같이 가요. 네. 같이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벌어져요. 네. 그러면 얘가 다시 같이 갈 가능성이 크죠. 네. 과거에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네. 얘가 같이 갈 애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판단해서 그리고 이게 벌어진 정도가 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느냐, 과도하지 않냐고 생각하냐. 뭐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그 포지션을 잡겠죠. 네. 이게 다시 만나는 이것을 하는 일을 이제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그렇게 잘 워킹하진 않아요. 잘 작동하지 않는다. 네, 돈을 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 네.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바는 상대 가치, 그리고 그 통계적 차익 거래 네.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주식도 롱숏 하는데 이제 그 뭐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상대 가치에 더 많이 좀 그걸 싣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장에서 로테이션이 생겨요. 네. 어떤 로테이션이 생기냐면 뭐 어떤 때는 이런 가치주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성장주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소형주가 좋았다가 어떤 때는 방어주가 좋았다가 뭐 이런 로테이션이 돌거든요. 그런 로테이션을 잘 먼저 선점해서 자리를 잘 잡고 요 로테이션을 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뭐 굉장히 막 나 지금 정말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을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탑니다. 모멘텀 주자라고 하죠. 네. 가장 잘 달리는 말이 뭐냐? 그 말이 계속 더 잘 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뉴스에서 전부 다 그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라도 일단 그거 사봐. 몰리죠. 네, 몰리죠. 근데 몰린 주식은, 몰린 자산은 언젠가 한번 훅 빠지거든요. 네. 잘 탔다가 잘 나오면 됩니다. 그런 일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게 하는데 네. 가장 많이 하는 건 상대 가치 전략을 많이 씁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좀 뭐랄까 이직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네. 근데 이직을 볼 때 그 사람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레코드라는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양 매니저님의 기억에 남는 네. 그런 레코드, 뭐 그게 성공적이었든 네. 조금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얻는 뭐
실수였든 네. 그런 걸 좀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저한테 성공적인 레코드를 물어보면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운 대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 같은 사람은 실수, 실패, 그 했던 경험을 안 해야지를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어, 나 이걸로 성공해봤어. 그거 나 그럼 또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애초에 그냥 사고가 다르네요. 네, 실패했던 경험, 실수했던 경험, 나 그거 안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돈을 잃지 않아야 돈을 버는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돈을 벌었던 경험 네. 너무 중요하지만 돈을 잃었던 경험이 저한테는 더 피와 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잃었던 경험 말씀 혹시 해줄 수 있나요? 네, 잃었던 경험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네, 일단 잃었던 경험으로는 그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럼요.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굉장히 처음에 했어요. 네. 저는 처음에 했다고 기억을 해요. 물론 결과가 딱 나왔을 때는 트럼프가 됐지만 네. 너무나 당연히 뭐 그리고 압도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나오기 전에는 해리스가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해리스가 됐을 때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야? 트럼프가 되면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네. 그리고 그 언론이 엄청 많아요. 네. 내가 거기서 하나를 딱 픽을 해요. 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갔을 때 왕창 잃어요. 그쵸. 디지털이라거든요. 네. 이런 디지털스러운 베팅을 해서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멍청하게 또 벌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잃을 때도 있죠. 근데 사람은 실수를 반복해요. 또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돈을 잃은 경험이 꽤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걸지 말라고. 그 베팅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홀짝 게임인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면 돈 잃기 딱 좋거든요. 또 뭐 예를 들면 가장 요즘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핫하게 봤던 게 네. 물가지표예요. 물가지표. 네. 네네. 미국의 물가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네네. 따라서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물가지표를 앞두고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디지털 베팅이죠. 네. 그런 짓을 하면 돈을 잃기 딱 좋다. 제가 뭐 예를 들면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50대 50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국에는 잃어야 끝이 나요. 내가 잃었을 때 나 이거 안 해야지 하면서 돈을 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잃어야 끝이 나는 게임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디지털 베팅. 네, 거의 도박이네요. 그렇죠.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도박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뭐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왕창 잃었다는 표현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 네. 금액이 제가 실감이 안 나서 네. 혹시 네. 오픈해 줄 수 있나요? 뭐 예전에 있었을 때는 예전 회사에서 하루에 10억 잃었던 것 같아요. 10억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양 매니저님 커리어에 좀 타격을 많이 줬나요? 그렇죠.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로스였어요. 네, 10억을 잃었다. 그게 좀 큰 돈이었고, 큰 돈이죠. 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10억을 잃었다는 게 네. 들어간 돈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 100억에서 10%만 빠져도 10억이니까 네.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회사에서 네. 정해주거든요. 너 하루에는 얼마 잃을 수 있고, 네. 뭐 한 달에는 얼마 잃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로스컷이라 그래요. 로스컷. 네. 네. 그 로스컷 한도라고 하는데, 그 네. 로스컷 한도를 줘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하루에 10억인 게 아니고 이틀에 10억이었어. 5억. 5억 잃고 스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 일단 좀 쉬어. 와, 엄청난 일이네요. 네. 그래서 그달 말까지였나? 그 분기 말까지였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반성의 시간을 엄청. 갖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복귀를 하셨으니 네. 그 뒤로는 좀 또 마이너스가 있었, 네. 플러스가 있었을 텐데 네. 좀 잘 회복을 하셨나요? 네, 잘 회복을 했고 잘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투자를 저도 어제 들은 말이에요. 네. 투자를 모래성에 네. 이렇게 해변 가면 모래성 쌓아서 네. 위에 이렇게 나무젓가락 하나 꽂고 깃발 꽂고 가져가기 게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많이 가져갈수록 음. 위태로워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한 번 더 딱 뜨는 그 순간 그게 탁 쓰러지면서 게임이 끝나잖아요. 네. 아, 내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음. 내가 욕심 부려서 한 술 더 뜨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음. 승률을 높이는 투자를 음. 하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제 회복을 했고요. 회복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전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가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어요. 네. 절대 권력자예요. 네. 이 아저씨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요. 근데 이 아저씨를 제외하고 네. 이 아저씨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되게 화두에 오르는 거는 세계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다.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 비용이 상승해요. 엄청 올라가죠.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싸움박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차원에서 딱 떠오르는 산업은 하나는 효율화, 하나는 국방이거든요. 그래서 AI 붐이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이 효율화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과제다. 이 인간의 과제다. 물론 주식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근데 2025년에 그래도 다시 주식시장이 오른다면 뭘로 오를 거냐. 그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뭘로 오를 거냐. 그러면 저는 또다시 AI가 아닐까? 혹은 로봇 그런 쪽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산업에서 성장이 나오는 그런 쪽은 그런 그 AI 관련된 게 네. 되게 많거든요. 네. 뭐 기업들이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업들이 어디다 투자하느냐, 내가 돈을 써서 기업이 확장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투자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AI 관련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요. 네. 공정이 비효율적이면 비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줄일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로봇이 발전이 생기면 사람이 24시간 돌아가는 것보다 공장에 사람은 좀 8시간 일해도 그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 다 로봇들이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화가 되죠. 그래서 결국엔 AI 로봇 이 한 꼭지가 있을 것 같고 한 나머지 꼭지는 국방. 네, 그 이제 실제로인데 뭐 미국도 저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국방비 돈 내라고. 네, 돈 내라 하고 있고 또 유럽도 나토를 그 기준으로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났더니 네. 이제 미국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나 진짜 지쳤어. 나 못 도와주겠어. 왜 내가 우리나라에서 돈 국채 발행해서 돈 찍어서 내가 왜 너네 도와줘야 돼? 라는 스탠스예요. 그랬더니 독일도 원래 자기들의 룰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국가에서 빚을 이만큼만 낼 거야 라는 그런 룰을 오랫동안 지켜왔는데 그걸 깼어요. 그걸 깨면서까지 우리 이제 국방 지출을 늘려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지출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옛날처럼 원 월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말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브렉시트가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계속 마가를 하고 있죠. 마가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네. 이스라엘과 그 가자지구 가자지구. 그 전쟁도 끝날 듯 결국 안 끝났잖아요. 네. 근데 중국도 지금 대만 도발하고 있죠. 어디로 튈지 몰라요. ESG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환경 쪽에. 네. 그럼 ESG라는 것들이 되게 오랫동안 화두가 됐었잖아요. 네. 이게 금융업 쪽에도 조금 영향을 끼치나요? 영향을 끼치려고 만들었죠. 영향을 끼치자고 했죠. 실제로 영향이 끼치지 못했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네. 제가 그 연구원 생활 했댔잖아요. 네. 그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ESG였어요. 음. 기업들의 ESG 레이팅을 가지고 네. 그 마치 신용 등급처럼 네네. 신용 등급은 어떤 수익률이나 그런 그 주가와 굉장히 유관하거든요. 네. 근데 ESG 레이팅이 네. 유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ESG 레이팅이 좋으면 우리가 그 회사 투자를 해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투자를 했더니 돈을 잘 벌었어. 네. ESG 레이팅이 좋았더니 네. 뭐 예를 들면 좋은 회사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야 사람들이 ESG 레이팅이 높은 회사에다가 돈을 많이 쓰고 뭐 그런 건데 결국엔 안 된다. 왜 안 되냐라는 측면에 또 있잖아요. 네. 그 E가 environment예요. 네. 그 S가 social, 소셜 G가 governance. 거버넌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예시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예시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강원도에 있는 어떤 석탄을 만드는 채굴 채굴. 하는 회사예요. 음. 그 회사가 그 environment에서 E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탄소예요. 탄소.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을 줄이면 네. E 점수가 좋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배기가스를 줄이는 자동차를 많이 만들면 네. 그 자동차 회사 E 점수를 줘요. 잘 줘요. 네. 그러니까 석탄을 만드는 회사가 음. 그러면 탄소를 캐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탄소를 캐서 탄소를 떼라고 주는 회사잖아요. 이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아예 못 주죠. 그렇죠. 낙제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가 그래서 ESG 스코어가 엄청 낮았어요. 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강원도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뭐 먹고 살지? 그 기업 하나가 그 강원도 지역 사회를 다 살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면 사람들이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지역 사회에서 스펜딩하고 그 지역 사회가 또 돌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소셜 측면에서는 100점짜리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100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낮으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ESG 점수의 합산을 당연히 보지만 이 점수가 몇 점 미만이면 빼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이 점수가 낮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가 ESG가 낮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 그렇게 평가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가 있어요. 록히드 마틴. 로키드 마틴. 네. 알아요. 전투기 만들고 전투기 비행기 만드는. 네. 사람을 많이 죽인대요. ESG 점수에서 S가 엄청 낮죠. 네. 투자를 못하게 했어요. 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죠. 아,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소셜을 굉장히 지켜주고 있는 회사였던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회사였던 거예요. 갑자기 ESG 점수를 높게 줘야 된다는 반론이 나와요. 네, 반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투자를 하고 싶었어요. 록히드 마틴. 왜냐하면 그때 막 전쟁이 났어요. 아, 이거 오래 가겠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모든 사람이 3일 만에 끝난다고 했지만 아니다. 지금 4년째인데. 네, 4년째인데. 그러면 이거 이런 회사들 좋겠는데. 제일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회사가 제일 1등 기업이 록히드 마틴이래요. 아, 록히드 마틴 사야 되겠다. 하고 살려고 주문을 넣었는데 그날 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왜 안 됐을까? 그거 물어봤어요.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서. 왜 록히드 마틴 주문 체결 안 됐나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 정책상 ESG 점수가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록히드 마틴은 저희는 주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를 겪으셨군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돼요. 왜? 전쟁을 억제하는 너무 좋은 기업이야.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는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ESG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어떤 그 크레딧 레이팅처럼 신용 등급처럼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ESG 레이팅은 뭐 저는 뭐 의미 없다 뭐 이런 측면보다도 의미 당연히 있죠. 어떤 있죠. 측면에서 있죠. 근데 금융 측면에서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무리가 있다. 어때요? 우리 양 매니저님 평소에 일상생활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얘기만 들어봤을 때 지금도 핸드폰 옆에 두시고 계속 네. 차트 보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엄청 바쁘실 것 같고 네. 밤낮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일상이 좀 어떠신가요? 일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졌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단 저의 일상을 말씀드리면 네.
이게 어디가 시작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보통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이 시작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국 시장이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바빠져요. 머리가. 막 많은 코멘트들이 나오고 시장의 움직임이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막 발생을 해. 그러면 그게 다음날 아시아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반영이 돼요. 무조건. 네. 그걸 또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머타임 시간이니까 9시 반, 저녁 9시 반이 되면 미국에 뭐 어떤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와요. 네. 뭐 예를 들면 물가 지표가 나와요. 그럼 그걸 보면 10시 반에 시장이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주식도 하지만 거의 선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은 1시간을 제외하고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23시간 저는 시장이 돌아가죠. 그럼 밤에 쭉 보고 뭐 자죠. 자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막 선잠자고. 네, 선잠자요. 그리고 뭐 계속 봐요. 네.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5시에 딱 끝나면 주식시장은 5시 끝나지만 선물시장은 6시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한 5시쯤 눈을 떠서 막 한쪽 눈 감고 봐요. 이렇게. 아, 무슨 일 있었지? 시장 어떻게 움직였지? 쭉 보고 막 금리는 어떻지? 막 보고. 그러면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트레이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잠들어요. 그럼 이제 6시에 일어나면 7시에 되면 다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1시간 쉬니까. 그러면 6시에 장이 끝나고 7시에 시작하니까 그 1시간 사이에 어떻게든 준비해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8시인데 7시부터 사실상 머릿속은 출근 모드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호주 시장이 열려요. 아침 8시에. 그 호주 시장 열리고 8시 45분 되면 한국 시장, 일본 시장의 선물 시장이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쭉 가다가 중간에 뭐 10시에 뭐 9시 45분이 시작하는데 대만 시장, 중국 본토, 홍콩 또 쭉 가다가 시간이 뭐 한 3, 4시쯤 되면 유럽 시장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유럽 시장. 또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들어오는데 미국 시장이랑 캐나다 시장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 하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에 집중을 해도 돼요. 근데 저의 전략은 글로벌 멀티 에셋 전략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멀티 에셋에서 가장 돈을 벌 확률이 높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안 살아요. 한국 주식 뭐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전날 무슨 일 있었지? 쭉 한번 요약 한번 해보고 오늘 뭐 해서 뭐 해야 되겠다 딱 하고 3시 반 되면은 장 끝나니까 돈을 벌면 기쁘다고 나가서 술 먹고 돈을 잃으면 짜증나서 나가서 술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글로벌 멀티에셋을 하다 보니까 좀 단점이 행복해서 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밖에 없다. 그리고 6시에서 7시. 그리고 금요일도 밤에 불금이 없죠. 네. 토요일 아침 6시까지는 시장이 돌아가니까. 네. 그거 뭐 다 본다는 건 아닌데 네.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놀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죠. 삶이 없으시겠네요. 네, 삶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아침 눈 뜨면 밤에 잘 때까지 세계 여행하는 거죠. 지구 이렇게 쭉 도는 거죠. 직업적인 측면에서 펀드 매니저로서 성과를 잘 내면은 네, 좀 즉각적인 리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좀 뭐랄까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그거는 이제 금융치료라고 할 수 있죠. 네. 금융치료가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아마 많은 매니저들은 그 금융치료적인 차원에서 네. 보다는 자기의 펀드가 얼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쌓을 수 있느냐, 그 레코드. 네, 그 레코드에 더 큰 만족을 느낄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돈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하지만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내 펀드가 어떻게 되느냐, 레코드가. 네, 내 레코드가 어떻게 되느냐, 잘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더 좋은 요소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이 커리어를 쌓으면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저 사람한테 돈 맡기면 네. 안 잃어 음. 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적어도 내가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맡기면 예금보다는 무조건 나아 음. 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커리어적으로. 네. 두 번째로는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국에 돈 버는 직업인데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방송국 PD면 내 영상이 영향을 많이 끼쳐서 조회수 얻고 뭐 그런 게 목표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결국 돈 버는 직업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뭐 결국에는 뭐 같은 라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속세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의 직업이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목표는 저의 비즈니스를 하고 싶죠. 저의 비즈니스를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 사람한테 돈 맡기면은 돈 안 잃어가 그 나의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저 회사에 맡기면 돈 안 잃어가 됐으면 좋겠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의 일과를 얘기를 했을 때 네. 정말 밀도 엄청 높고 엄청 바쁘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직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네. 뭔가 모르게 좀 신비주의처럼 베일에 좀 감싸져 있고, 근데 이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이 직업이 잘 맞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홍보 아닌 홍보, 네. 좀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네. 그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금융권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네. 저는 펀드 매니저에 한해서 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펀드 매니저입니다. 이 펀드 매니저 혹은 뭐 저는 프랍 트레이더로서도 일을 했었으니까 네, 이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사람이 하면 좋냐면 네. 나는 운동선수 같은 직업 하고 싶어. 그런 사람이 하면 딱 좋아요. 아, 오늘의 결정이 당장 나오는 거죠. 우리가 축구하면 그날 평점 나오잖아요. 네,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들. 네, 똑같아요. 음, 오늘 내가 뭐 샀어. 내일 아침 되면은 올랐어, 내렸어, 돈 벌었어, 돈 잃었어. 평점이거든요. 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직업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다. 네, 아주 즉각적인 피드백. 음, 그래서 그게 나를 좌우하는 거죠. 음, 나의 삶을. 네, 보통의 직업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사실 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큰 흐름 속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못해도 그 큰 흐름이 좋은 흐름이면 네. 나는 그 흐름에 어드밴티지 많이 받고 그 흐름이 나쁜 흐름이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디스어드밴티지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하는 직업은 당연히 흐름 타는데 흐름 타는 것보다도 내가 잘하면 아무리 흐름이 안 좋아도 다 나한테 돈이 와요. 반대로 흐름이 너무 좋아. 막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해. 너도 나도 펀드 가입해. 내 성과가 안 좋으면 나는 손가락 빨아야 돼요. 나의 이런 능력치. 네. 그래서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운동선수 같은 직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삶을 진취적으로 자기의 결정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면은 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에 한해서는 잘 맞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루트, 테크트리 어떻게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 돼요? 방법은 진짜 많은데 네, 가장 정석적인 방법 말씀드릴게요. 네, 증권사 운용사에 취직을 해요. 증권사 증권사 혹은 운용사, 네. 운용사에 취직을 하세요. 네. 근데 어떤 잡으로 취직을 해야 되냐, 어떤 롤로 취직해야 되냐, 당연히 백오피스라고 불리는데 네. 그 굉장히 오퍼레이셔널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잡은 안 돼요. 그런 롤은 안 돼요. IB나 네, 뭐 그 저희는 프론트라고 불러요. 프론트.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을 프론트라고 부르고요. 미들이라고 부르는 미들 오피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막 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리스크를 너무 막 많이 질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컨트롤하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통 미들 오피스라고 하고요. 네. 그 뒷단에서 어떤 뭐 예를 들면 프론트 오피스에서 나 이거 사고 이거 팔 거야 하면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러면 나 이거 샀다 팔았다를 알려줘요. 그럼 백오피스에서 상대랑 얘기를 해요. 야, 너 우리 프론트에서 이거 샀다는데? 그럼 물어봐요. 너네 프론트에서 팔았다는 거 맞아? 맞아. 그럼 매칭되면 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백오피스라고 해요. 백오피스에서 일하면은 조금 힘들고요. 미들 오피스나 프론트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시작으로 시장에 거기서 시작을 하시면은 되고, 그다음에
다른 테크는 네. 컴퓨터를 아주 잘하면 내가 컴퓨터를 아주 잘해서 남들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 매매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프리퀀시 네.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또 가능해요. 그런 테크트리가 있어요. 그럼 정리하자면은 정석적인 그런 수순으로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네. 증권사나 운용사에 취직을 해야 되고 네. 그 취직을 하는 데까지는 이제 본인이 잘 알아보고 찾아서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일반적인 그런 증권사나 운용사의 구조상 프런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가 있는데 네. 프런트랑 미들 오피스 네. 정도에서는 시작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스페셜한 테크라고 하면은 네. 좀 컴퓨터를 좀 잘해서 네. 좀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뭐 조금 또 다른 테크트리는 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등 기업에 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증권사의 스카우트가 될 수 있어요. 이직이 될 수가 네,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애널리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헤지 펀드에서 그 테크 주식만 열심히 하는 그런 또 하우스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하우스들의 인하우스 리서처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또 펀드 매니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류의 또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사람을 뽑아봤거든요. 네. 뭐 뽑았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되게 많이 보려고 하는 게 단순히 성적 잘 받았다고 전 성적 잘 받았다고 좋은 금융사에 취직해서 펀드 매니저 됐다 이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성적 좀 잘 받으면 좋죠. 좋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돈 버는 거는 책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너가 진짜 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네. 아니면 뭐 저는 진짜 뭐 너 취미생활 뭐 해? 취미에 얼마나 빠질 수 있냐. 그 빠질 수 있다는 게 다시 말해서 즉각적으로 너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나 처음 보는 시장이야. 뭐 휴먼 로봇 시장이야. 나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거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딥다이브해서 알아내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발굴해낼 수 있느냐. 이런 자세를 보려고 해요. 물론 공부를 잘했고 어릴 때 좋은 성적 받았으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걸 뿐이지 그 진짜 중요한 능력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으나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생각 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람이 막 너무 학술적으로 막 하는 것을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로 오늘 어떠셨어요? 되게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소회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일 하는 일인데 네. 이걸 또 말로 표현하자니 네.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항상 걱정되는 건 네. 저의 말이 금융권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네. 또 이 펀드 매니저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네. 단순 저의 의견이라는 거 그거를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금융권에 일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만 쫓는 직업이야 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닌 사람 더 많아요. 정말 가치를 쫓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마무리할 때 지금까지 킵스파크였습니다라고 게스트분한테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킵스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